인도에서는 남쪽이 잘 사는 남쪽이 잘 살아요? 예, 남쪽이 잘 삽니다. 네. 모든 것을 북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갑질을 합니다. 정치, 특히 네. 문화. 네. 그래서 남쪽을 야만 취급합니다. 근데 남쪽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남쪽이 잘 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알거지들은 왜 갑질을 하지? 그러면 자, 남부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세금은 점점 더 내고 우리는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어야 전체 되는 목소리도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왜 하고 있지? 야 우리끼리 그냥 독립하자, 안 되겠다, 갈라서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옵니다. 그거를 읽어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도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무조건 북인도와 남인도의 갈등 구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흥미로운 남아시아, 특히 인도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강성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도의 그 제약 아주 흥미롭게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도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까? 사실 인도 자료를 누군가가 직접 다뤄본 적이 있으면요. 예? 인도에는 항상 두 덩어리가 나타납니다. 철학 그러면 북인도가 있고 남인도가 있고요. 네. 문학 그래도 북인도가 있고 남인도가 있고요. 달라요? 예, 음악 그래도 북인도 전통이 있고 남인도 전통이 있고, 인도 음식점을 가셔도 북인도 음식, 남인도 음식이 다르고요. 영화도 북인도 영화가 있고 남인도 영화가 있고요. 그럼 경제도 북인도 경제가 있고 남인도 경제가 그래요? 있고요. 인종은 북인도 인종이 있고 남인도 인종이 있죠. 언어는 북인도의 인도 아리안계 언어가 있고 남인도의 드라비다계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도는 무조건 남북이 구분됩니다. 사실 인도는 뭐 동서로도 큰 나라고 남북으로도 워낙 이제 큰 나라긴 하니까 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다른 게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달라요? 아니면 딱 어느 선이 있어서 위아래가 확 구분이 됩니까? 예, 거의 언어로는 선이 거의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게 언어를 중심으로 주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주 설정에서도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선거를 할 때마다 다 구분이 되고 네. 이 모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남북 문제가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태리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북쪽이랑 남쪽이 심하죠, 거기도. 예, 그래서 잘 사는 북쪽이 예, 예. 도저히 남쪽 꼴을 못 보겠다, 우리 독립하겠다 이러고 이제 시끄러운데, 인도에서는 잘 사는 남쪽이 잘 살아요? 예, 남쪽이 잘 삽니다. 현대차가 왜 첸나이에 가 있을까요? 뭔가 느낌은 인도도 북쪽이 잘 살 것 같은 느낌인데. 모든 것을 북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갑질을 합니다. 정치, 특히 네. 문화. 네. 그래서 남쪽을 야만 취급합니다. 근데 남쪽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남쪽이 잘 삽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알거지들은 왜 갑질을 하지? 그렇게 남쪽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역 정치를 합니다. 델리에서 성공하기 힘들죠. 중앙 무대에서 성공하기 힘들죠. 네네. 그런데 중앙 무대에서 성공하는 정당들이 남쪽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왜? 저것들은 북쪽 애들이잖아. 그래요?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서 남쪽을 따로 보셔야 되는 맥락이 있고, 네. 그러면 정말 이게 나라가 갈라집니까? 뭐 이 정도까지 하실 텐데. 이거 수도도 위쪽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 위쪽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제가 이제 인도 전공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네. 인도 전공하는 수가 적다라고 하지만 네. 남인도 전공한다는 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인도를 따로 전공하는 사람이 예.
있겠어요, 설마. 계시긴 있어요? 합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남인도를 따로 전공을 하시고 어떤 네. 분야에서 그런지는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해서 잘은 모르는데요. 몇 분까지는 계시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찾으니까요. 옆에 분들한테 여쭤보고 혹시 그거 전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따로 연구할 만한 뭔가 차이가 아주 크게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어족이 다릅니다. 어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인도는 드라비디안에 속하는 언어 계통을 쓰고요. 북인도는 인도 아리안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뭐 사투리 다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니고 아예 완전 달라요. 언어의 뿌리가 다릅니다. 아, 그럼 안 통해요, 아예?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와 한국말처럼 어족이 다릅니다. 아, 인도인데?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게 같은 나라라고 그렇죠. 하기도 좀 애매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겨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고요. 그거를 읽어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도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어느 주에서는 이거 해준다는데 어느 주에서는 아니라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무조건 북인도와 남인도의 갈등 구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네네. 오늘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인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 일단 뭐 수도도 위에 있고 뭐 문화재 이런 거 다 대충 위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북쪽이 그냥 잘 살고 남쪽은 조금 이제 좀 저개발된 예. 느낌 그리고 시골 느낌 예. 뭐 이런 걸로 그냥 이미지 있는 데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 보시면 네. 북남을 선을 딱 그어서 그냥 그려놨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갈라지면 좋겠는데 네. 이 선도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그을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자, 그림에서 서쪽 북쪽으로 해서 지금의 파키스탄 쪽이 있는 힌두쿠시에 네. 그 루트를 통해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가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네. 그곳을 통해서 몽골 제국이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몽골은 아닙니다. 하지만 몽골과 연결되는 몽골 터키시가 들어온 거긴 한데 무갈이라는 말이 몽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무갈 제국이. 무굴제 우리가 교과서에 무굴제국으로 배웠던 그거. 예, 그거 무굴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몽골이라는 몽골이에요? 뜻입니다. 예. 지금 그 사마르칸트 그쪽에 있던 네. 이제 중국 정복까지 생각을 하고 있던 강력한 세력을 만들고 있었고 그 중에 일파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무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보기에 그 사람들은 몽골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북쪽에서 북서에서 내려오니까요. 북쪽에는 항상 문제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고 인종도 많이 섞이고 그렇겠죠. 그랬죠. 네. 그런데 중간쯤에 이제 빈디아 산맥을 장애물로 생각을 하시면 남쪽까지는 내려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중간에 산맥이 또 있어요. 예. 빈디아 산맥이 있고 이제 뭐 데칸 고원지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 제목이 데칸 헤럴드다. 데칸. 네. 그러면 이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건 남인도 신문이네. 그리고 무슨 데칸 리뷰다.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남인도 시사 잡지네. 뭐 이런 식의 그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논조도 완전 다르겠군요. 윗동네랑.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이야기고 이 네. 역사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자면 너무 기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네. 북쪽은 그런 식의 외부 세력의 진입과 믹스처가 역사적으로 아주 많았다. 그런데 남쪽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덜 받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전부터 있던 그대로가 유지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 아리안어를 북쪽이 쓰게 되는 것 자체가 네. 이란 쪽에서 넘어온 이주민 때문이죠. 그렇겠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잘 생각해 보면 뭐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요. 고대 언어사를 정확하게 단언하기 쉽지 않아서 남쪽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토착어였겠죠. 인도 토착어. 따미러 뭐 이런 게 남쪽이죠. 그렇습니다. 예. 따밀, 까나다, 텔루구 이런 언어가 남쪽 언어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기후도 달라요. 뭐 아무래도 남쪽이 더 덥겠죠 뭐. 열대 기후에 가깝고 네. 이제 장마도 한 차례 작은 장마가 더 오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예 추워지는 일이 별로 없는데 북쪽은 더울 때 너무 덥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영하까지는 안 가도 일반적으로 영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영상 2, 3도까지 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은 생기죠. 다 갑자기 동사하고 뭐 이럴 때가 그렇죠. 거죠. 네. 영상 한 3, 4도 되면요. 네. 노숙인들 동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겠죠. 예, 네. 인도 분들 추운 거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네. 한국 오시면. 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지역은 아예 이제 이야기가 다르고요. 네. 기후나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건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기후가 네, 다른데 뭐 음식도 다르고.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자, United States of South India 이게 이제 이 하나의 그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인도야 하는 주가 자 텔랑가나, 안드라프라데시, 카르나타카, 케랄라, 타밀나두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네. 텔랑가나라는 주 자체가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주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인도는 법적으로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페더레이션이 아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중앙 정부의 구속력이 훨씬 강합니다. 즉 중앙을 만들어 놓고 주를 나눠 준 거지. 네네. 주들끼리 모여서 우리 나라가 된 게 합의했으니까 아니고. 중앙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가 네네네. 만들어진 건 역사학자들 말로 그냥 우연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국 식민 시기를 겪고 독립을 할 때 영국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을 나눠서 선을 긋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네네네. 그러면 이 남쪽에 있는 2014년에 만들어진 텔랑가나를 빼면 안드라프라데시를 갈라준 거거든요. 네. 4개 주잖아요. 네. 이 4개 주가 대표적으로 남인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주를 그리면 여기 그림에 있는 이대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네. 첫째, 남인도는 유아 사망률이 훨씬 낮습니다. 남인도가 예, 그럼 의료가 좀 더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사회복지, 의료가 잘 된다는 뜻이죠. 그 그래요? 밑에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유아 사망률 이야기잖아요. 네. 여기는 유아 사망률이 높으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맨 밑에 보세요. 깨랄라잖아요. 네. 그 다음이 따밀라두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유아 사망률 자체가 낮아요. 그러면 백신 접종률은 어떠냐? 남인도가 훨씬 높아요. 높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해율, 문맹이 아닌 사람 예. 비율이 훨씬 높고요. 학교에 다니는 취약 연도가 훨씬 더 깁니다. 남인도가. 교육열도 높고. 예. 네. 그리고 출생률은 이제 문제인데 남인도가 훨씬 낮습니다. 아이를 덜 낳는다는 거죠. 예. 뭐 보통 이제 소득 높아지면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인도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물으면 인구 증가율이 최하위 보시면 어딘가요? 깨랄라죠. 그러네요. 따밀라두죠. 그것도 남인도죠. 네네네네. 그 다음에 고아는 어디냐면 남인도에서 아주 왼편으로 조그마한 주입니다. 거기가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에 뭐 더싸라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성을 가진 인도 사람들은 고아 출신입니다. 포르투갈. 그러니까 남인도는 옛날에 포르투갈하고 그 프랑스 식민지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 식민지만 생각하는데요.
남인도는 또 경험이 다른 겁니다. 워낙 크니까 나라가 뭐. 예. 그렇게 보시면 네. 야 이게 오 그렇구나. 이러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독립 당시에 남부의 주가 4개였는데 인구는 4분의 1 정도였어요. 독립 당시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경제력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평균 이하였습니다. 남인도가. 남쪽이? 예. 아, 그다지 뭐 좋을 이유가 따로 없죠. 인도라는 나라에서. 그러게요. 예. 그런데 네. 남인도 북인도 차이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벌어진 건 80년대였어요. 80년대. 네. 그리고 격차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80년대에 91년 외환위기를 맞기 전부터 네. 시장 자유화 조치가 자꾸 일어납니다. 남쪽에선 아니요. 인도 전체가. 전체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콩그레스가 정권을 잡고 있긴 했지만 예. 그 콩그레스 안에 진보적인 이 시장 개방 체제로 가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경제관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만모항은 싱 같은 사람들, 재무장관도 하고 뭐 수장까지 했고 이런 사람들. 예. 그러면서 80년대부터 뭔가 자유화의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이 본격화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게 91년에는 완전히 외환 위기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펑 터진 거죠. 네. 이 상황에서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 왜 커진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뭐 논쟁도 많고 그런데 예. 뭐 저는 여기서는 뭐 그 구체적인 논쟁이나 깨랄라 모델 뭐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고요. 거기도 썰이 많군요. 예, 썰이 많죠. 근데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에 무상급식을 들 수 있어요. 예. 남인도는 무상급식을 했어요. 아. 그리고 칼로리를 많이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와요. 네. 밥 먹으러 와서 공부도 하고 가는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구걸하거나 구두 닦는 것보다는 학교 가는 게 밥 먹기에 더 좋죠. 편하고. 네네. 길거리에서는 밥 먹는 게 그날 수입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메뉴가 뭐 이렇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냐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네. 학교 가면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잘했네. 북인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돈도 없는 것들이 저것들이 공산당 사회당 하면서 포퓰리스트 정책을 쓰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남인도에서는 아 우리는 한다는데 왜 그래? 왜 간섭질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인도 정치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이 극단화돼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언제 한번 총선할 때는 뭐 우리 주에 있는 모든 대학 1학년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씩 나눠주겠다. 뭐 이런 걸 합니다. 남쪽에서는 예. 그럼 북쪽에서는 그 욕하고. 그럼 북쪽에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노트북 갖고 공부한 아이들이 실제로 취업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남쪽이 잘 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논쟁은 많은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게 이제 또 이 지명도잖아요. 그 사람 이름값. 네. 아마리띠아 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정치적 참여가 훨씬 높았다. 뭐 남부에. 남쪽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 단위로 네. 이 플렉서블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혼합을 잘했다.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남쪽이. 네. 그래서 세금을 더 냅니다. 어. 그렇죠? 아니 왜냐면 수입이 많으니까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중앙정부 교부금은 인구 기준으로 주잖아요. 그럼 남쪽의 돈이 다 북쪽으로 가겠네요. 아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옛날에는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주 단위로 우리 부가세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거를 매겨서 간접세를 가지고 그냥 주 살림을 하니까. 네네네. 근데 아시잖아요. 그 세금 납부 체계가 제대로 안 된 나라는 무조건 간접세로 갑니다. 직접세를 네네네네. 제대로 거둘 수가 징수할 없으니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인도가 국가 발전하려면 이게
각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GST라고 그래서 네. 이제 Goods and Service Tax를 통일을 했어요. 아, GST. 전국을. 예, 전국을. 예. 전국을 통일을 하고 나니까 거두어서 재교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때 이제 남부가 완전히 그 분노에 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죽 써서 맨 개주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아니 그리고 그 내 돈 가져다 나눠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욕하는 그 갑질하는 북부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보시죠. 네. 자 여기 뭐냐면 노란색이 네. 중앙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밤색이 뭐냐면 내는 거예요? 각 주에서 세금 걷는 거예요. 아. 이걸 보시면 자 중간쯤에 깨랄라 있죠. 네. 보세요. 아, 내는 게 훨씬 많네 여기는. 그렇죠. 아니 근데 맨 위에 네. 그 웨스트 벵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주 규모로 제일 큰 게 우타르프라데시인데 세 번째에 있는. 네. 보십시오. 여기도 받아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네요. 북쪽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문제가 많다. 그럼 당연히 비하르죠. 비하르 와 여기는 나쿠 지역. 비하르 보세요. 여긴 너무 심한데? 아니 그러면 까르나타카 보십시오. 중간에. 자 네. 남쪽 주죠. 네. 까르나타카도 보시면 내는 게 많죠. 많네. 그 다음에 자 타밀나두가 여기 지금 5번째 그려져 있죠. 네. 내는 게 많죠. 와 진짜 억울하겠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에 사는 사람이 1루피 세금을 내면 네. 중앙 정부가 1.79 루피를 교부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낸 거보다 더 많이 받네요, 그죠? 훨씬 많이 받네요, 그죠? 예, 예. 아니 뭐 EU든 어디든 다 이 교부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인 건데 남부 까르나타카 주가 1루피 세금을 내면 중앙 정부가 0.47 루피를 교부금으로 되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까르나타카 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경제 발전을 하면 벌 받아야 되냐? 이렇게 그렇죠, 말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비하르 보이시잖아요. 여기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교 유적지들이 대부분 비하르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도 관광 가시는 대부분들이 비하르만 보고 오십니다. 거기는 주로 그냥 젊은 분들이 외국 관광객 상대로 뭔가 서비스하고 그게 주수입인 경우가 많겠군요. 아니요, 그건 대부분의 경우는 외지로 나갑니다, 그냥. 비하르 젊은이들은? 예. 그래서 델리나 이런 데서 릭셔 드라이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하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델리나 이런 데서는 비하르 가는 기차 타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래요? 예. 기차 안에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 예.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하여튼 제가 비하르 가는 기차 탄다고 했더니 호텔 매니저가 당신 미쳤냐 뭐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지도 보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흔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아니 그 사람들 코드에 맞추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전혀 못 맞추면서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면 힘들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오늘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다음 기회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인도에서 서바이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니까 남쪽은 문제가 뭐냐면요. 앞으로 교부금이 더 줄어들 겁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줄어드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예.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교부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정부하고 중앙정부의 대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2020년에 몇 개 주들이 우리는 지금 소송 갈 거야.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오케이 조금은 조정을 하자. 뭐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자. 그래 중앙정부에서 발표는 쉽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 상황이고 지금 유가가 막 폭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뭐 폼나는 발표를 합니다. 아, 유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치겠죠. 네. 근데 낮추려면 보조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조금은 지방 정부에서 낼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 중앙정부가 좋은 발표를 해놓고 예. 책임은 각 주가 알아서 해라. 예. 그럼 줄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나요? 돈이 있나? 그러니까 보건 의료 같은 게 주정부 소관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랬을 때 중앙 정부가 얼마나 뭘 도와주고 제대로 해주는지는 완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는데 사건이 터지면 책임은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정부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데 이게 점점 압력이 높아집니다. 왜냐? 2026년에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선거법 개정 한번 하려면 네. 지역 소멸 지방 어느 군에 있던 그 지역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5만 해도 국회의원 하나고 어디는 20만 돼야 예. 국회의원 하나고 뭐 이러니까. 예. 그런데 거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어도 양보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어디하고 어디를 합치면 나한테 유리한데 다른 쪽으로 합치면 그렇죠, 나한테 그렇죠, 불리하다. 예.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교차하는 게리맨더링 이제 예. 상황으로 또 간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 남부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세금은 점점 더 내고 우리는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어야 정치적 되는 목소리도 상황이고 줄어야 돼. 예.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왜 하고 있지? 야 우리끼리 그냥 독립하자 안 되겠다 갈라서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요. 이런 그림은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남북이 선으로 그어진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면 뭄바이도 남인도에 들어가요. 아까 지도랑 또 다른데요?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채식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가 지금 여기에 그려진 북인도라고 보이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고기 먹고 생선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남인도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인도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게 간단하게 주 4개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딱 그냥 그걸로 나눌 수가 없고 예. 기준 따라서 또 여러 개로 나누는군요. 예.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남인도가 독립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왜? 남인도라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주 중심으로 구축이 되긴 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이합 집산은 다 다르다. 네. 그리고 남인도 안에서도 뭐냐면 제일 덩치라기보다는 목소리가 큰 게 따밀입니다. 네. 따밀나도인데 그러니까 남인도 사람들끼리 독립하자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그러면 뭐 따밀 애들이 이제 갑질하겠다는 거야? 남인도 주들 사이에서도 당연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태리에서 그 북이태리 독립운동을 하듯이 네. 독립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 세력이 구체화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젠다는 계속 제기되고 남을 겁니다. 왜? 그래야 남인도에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유지가 되니까요.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또 중앙 정부와 뭐 거래가 됐든 뭐 이런 걸 예. 주고받는 게 있겠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북남의 지도를 다르게 그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지도 또 보시면 있어요? 예, 이거는 또 북남 지도가 또 다르죠. 뭘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또?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남인도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볼 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남인도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지금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뭄바이가 남인도에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네. 근데 가난한 저 꼴까따는 안 들어가죠.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뭐 청년들 입장에선 같은 IIT를 다니고 IIM을 다녀도 취업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배후 산업이 있는 지역에서
명문 학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IIT 랭킹을 쫙 따져도 뭐 델리 근처에 있다거나 아니면 남인도의 어디 센터에 있다거나 벵갈루루 근처에 있으면 랭킹이 높은데요. 거기를 나와야 물론 입학할 때부터 거기가 힘들고요. 네. 거기를 나와야 이제 실리콘밸리도 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거지. 꼴까따 이런 데 있는 곳에서 졸업을 하면 네. 그 이름은 좋죠. 뭐 IIT고 뭐 IIM이고 좋은데 사실은 취업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에 직접 개입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재밌는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구분이 되는 걸 보면 뭐 대략 남인도 북인도 구분 같긴 한데 이게 무슨 구분입니까? 그러면 자 네. 인도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짧게 인도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점성술이다. 점성술. 예예. 우리나라 사주팔자 보듯이 예. 그날 뭐 한다. 이거 네. 조티시라고 그러는데 네. 모든 일은 조티시가 결정합니다. 인도에서 실제로. 그래요? 예예.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약간 다른 게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한국 음력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음력은 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음. 실제로 농경사회 아니면 어업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음력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반영이 되니까요. 네네네, 자연환경이. 네네. 근데 년은 태양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계절이 딱 맞고 네. 이렇게 태양 위도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하고 태양하고 이게 맞춰서 세팅이 된 우주가 아니잖아요. 그 사이를 맞춰내는 노하우가 이게 달력 만드는 노하우고 이 달력을 만드는 노하우가 과거에는 점성술하고 구별이 안 됐단 말입니다. 아,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인도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인도도 인도 음력 달력을 씁니다. 예. 전통적으로. 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는 윤달 같은 걸 끼워 넣어서 음력하고 달력이 안 맞는 걸 끼워 넣어서 네네. 이제 해결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일을 할 때는 윤달을 일부러 택하죠. 왜냐하면 그게 레코드에 안 잡히는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24시간이 아니고 이 날을 20일로 줄여놓으면 태양력하고 맞출 수 있죠. 윤달을 끼워넣지 않아도. 한 날을? 예, 한 날 시간 길이를 조정을 해버리면. 그래도 돼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나? 우리가 그 시스템을 안 써서 그렇지. 아. 그 시스템 쓰면 가능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예를 들어서 3%의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조띠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력 12월 30일 오후 3시 이후로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오후 3시가 사실은 뭐냐면 음력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다음 해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에요? 아니요. 윤일이나 윤월을 넣는 게 아니라 네. 그 날짜 길이를 조정을 하면 네. 오늘 양력으로는 오늘은 하루 같은 날인데 네. 오후 3시 이후로는 음력 날짜가 바뀔 수 있어요. 음력 날짜를 원래 이제 우리가 밤 12시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데 그게 예. 아니고 오후 3시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예. 아니 앞으로 자꾸 밀리면 아. 음력으로 하루가 20시간이고 양력은 24시간이면 이렇게 밀리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꾸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지도는 그거 기준이 다른 남북을 나눈 지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복잡. 이 지도는 무슨 지도냐면요. 예. 보세요. 달을 꽉 차서 네. 마리를 만들 거냐? 한 달이 끝나는 게 보름달이냐? 아니면 금음달이냐? 보름부터 보름을 한 달로 할 거냐? 아니면 예, 금음부터 금음을 그렇죠. 한 달로 할 거냐?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 따라서 근데 이렇게 나눌 만한 게 뭐 있어요? 각 주에서 쓰는 전통 달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문화가 또 달리기도 하고요. 이게 남북 구분이잖아요. 잘 보세요. 참 신기하다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밝은 색으로 표시된 데가 보름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바시안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음에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인도 전통의 달력하고 관계돼서 한국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찾으면 있는데요. 포살이라고 하는 그 불교계에서 쓰는 전통은 있습니다. 포살? 예, 포살이라고 네. 그게 우보샤다 이런 건데요. 뭐냐면 출가자들이 네. 보름달이 뜰 때 모여서 그간 한 달간 자기가 했던 행동 중에 교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그 우리 맨날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북한에서 하는 그 자아 비판 그리고 공개 비판. 그런 걸 해요? 예. 출가자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고 베딕 전통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 종교 전통이고 그래서 그게 일부는 아직 한국에도 살아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국에서는 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는 뭐 좀 간단하죠. 음식이 이렇게 다르다. 예. 그 빵으로 구워서 뭔가 먹는 모양의 그러니까 밀로 네. 우리가 아는 로띠 뭐 이런 거 먹는 북쪽 북쪽. 그리고 쌀로 해서 먹는 남쪽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먹는 것도 약간 좀 다르고요. 약간 정도가 아니죠. 먹는 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 식재료를 아예 다르게 쓰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도 음식점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대체로 뭐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보통 제가 먹었던 거는 난 있고요. 예. 난 나오고 그다음에 카레 이렇게 새 그릇에 좀 담아갖고 뭐 누리끼리하고 그다음에 탄두리 치킨. 탄두리 그 북쪽이죠. 그건 북쪽이에요. 예, 탄두리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샤실릭 뭐 이렇게 해서 저 아랍이나 이쪽에서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파리 가서 한국 음식점을 갔다. 그럼 이게 전라도 음식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말이 안 되죠. 그냥 한국에서 흔히 먹는 음식 주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도 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빔밥도 주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 인도 음식들은 대부분 특정한 지역 요리인 경우는 약간 드뭅니다. 그냥 인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것들 다 모아서 이제 파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인도식으로 진짜 해버리면 너무 스파이시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기름기가 많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한국 입맛에 맞추죠. 그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문화가 다른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옛날 인도 고대 설화나 우화집을 보면 소위 말해서 재미있는 천일야화 같은 거 뿌리가 인도였습니다. 원래 인도 이야기가 거기까지 전해진 거예요. 중세 이전부터. 그래요? 거기 이야기는 천일야화 아시잖아요. 보면 뭐 살인 뭐 그리고 성관계 하는 거 뭐 야한 얘기가 많습니다. 야한 거 많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점잖지 않은 이야기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 막장 드라마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점잖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설화는 항상 맨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 남쪽 나라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옛날 옛적. 그 남쪽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인도 남쪽이요? 야만인들 사는 곳 이야기다. 그러니까 거기는 막장이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북인도가 갖고 있던 문화적 주도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인도는 문화적으로 항상 그렇게 그 천시되어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를 사람들이 담론으로 다루기 힘들어하고 잘 소화를 못하니까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이조 시대 이야기인데 이렇게 조선 시대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면 되죠.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 퀴어 영화로
저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왕의 남자 뭐 이런. 아 왕의 남자. 그러니까 고대에도 그런 테크닉을 쓰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남쪽 이야기인데 이렇게 네, 이제 네, 하는 네.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남쪽이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것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헌법 자체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헌법이요? 예. 헌법을 제정하면서 네. 351조에 중앙 정부가 힌디어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힌디어를 장려할 의무가 의무가 있다.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남쪽에서 쓰는 따미로, 까나다, 텔루구 이런 언어들 다 때려잡고 힌디어로 그 다 인도를 정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1960년대 일어났던 거대한 반 힌디 그 저항 운동 폭동 때는 뭐 분신하고 뭐 난리를 겪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따지고 보면 인도의 헌법 자체가 반남인도적인 거예요. 자기들 보기엔. 물론 또 힌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야, 힌디가 훨씬 더 범위 쓰는 사람 수도 많고 넓지 않냐 범위가. 그리고 국제화되기도 편한데 인도가 언제까지 국어도 못 정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냐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네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1959년에 케랄라 주에서 네. 인도 최초로 공산당 정부가 집권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리고, 대통령 직접 통치를 발동해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델리에서. 그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예, 정부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예, 제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헌법은 그 356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정부가 헌법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할 상황이면 중앙 정부가 직접 주의 통치 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가능하긴 한데 네. 보시죠.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주는 방식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지역에서 우리는 공산당 뽑겠다. 그래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델리에서 뭐라 그래요? 야, 무슨 공산당이야 임마 이러고서 너네 아웃.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를 왜 해요? 이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드라비다 나두라는 이제 드라비디언이라는 말로 남인도를 부르는데요. 그 드라비다라는 표현 자체가 상스크리트에 나오기는 하는데 아주 후대에 나오고요. 네.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남인도 언어들을 통틀어서 드라비다계 언어 이렇게 부르는 게 관습이 됐어요. 그 네, 뒤로. 네, 네. 그래서 드라비다라는 말은 남인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됐고요. 나두라고 붙여서 드라비다 나두 그래서 남인도 드라비다 나라 이 운동이 생겨난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인도에서 실제로 드라비다어를 쓰는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겁니다. 아, 근데 이 남인도 여기도 힌두교는 힌두교죠? 예, 맞습니다. 힌두 맞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가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아주 내부적으로 보자면 베이딕 전통에서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그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 계승 전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주르베다에서 슈클라를 쓰는 북쪽하고 크리시나를 쓰는 남쪽이 다르고 뭐 이런 건데요. 네네. 그건 좀 디테일이라서 예. 그러니까 굳이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화엄경을 암송하는 이쪽 집단이 있고 뭐 천수경을 암송하는 이쪽 집단이 있으면 둘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재밌는 거는 그 따밀이 스리랑카에도 가 있죠. 네네네. 스리랑카 따밀 소수족이 계속 무장투쟁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당시에 인도 전 수상이었죠. 전 수상이 자살폭탄 테러로 죽게 된 것도 따밀족이 그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치에 그 스리랑카 따밀 자체가 직접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남인도 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그럼 남인도 나라 분할 독립운동 합니까?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닐 거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1956년에 주 경계 재설정법이 통과가 됩니다. 네. 56년에. 네. 그러면서 주 경계를 완전히 언어 기준으로 설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따밀 쓰는 사람끼리는 따밀라두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텔루구 쓰는 사람 따로 뭐 말랄람 쓰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불만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랍권 나라들의 갈등이라는 게 부족 단위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생기는 갈등 같은 게 잦아들고 또 하나는 네. 독립 때보다 지금 주 숫자가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그냥 주를 만들어 줘요. 그냥 나눠주고. 나눠주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큰 힘을 받는 운동이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밀이 너무 지배적이 되지 않냐 하는 우려도 있다 보니까 힘은 못 받죠.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남인도 자체가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남인도 정치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남인도 사람으로서의 그 정치적인 아이덴티티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인도에는 전국 정당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전국 정당이라는 거는요. 그 리스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의 그 뭐라 그래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 몇 개 주에서 의석을 몇 개 이상 얻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 네.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주에서만 선거에 나오는 주 정당들이 있고요. 전국 정당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전국 정당. 전국 정당도 예, 있어요. 근데 이제 양대 전국 정당이 BJP와 콩그레스죠. 그리고 이 콩그레스와 BJP가 그 남쪽으로 가면 네. 힘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역 정당과 연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BJP로 이름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남쪽의 어떤 지역 정당이랑 같이 이제 웬만한 정책들을 같이 추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연정을 해서 그 주에서 집권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의 그 스트래터지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다르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회 상황도 달라요. 문제가 뭐냐? 자, 남인도가 돈이 많은데 늙었죠. 맞죠? 북인도가 젊은데 가난하단 말입니다. 아이 많이 낳고. 예. 그래서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는 북인도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와서 차지를 해요. 남쪽에서? 예. 당연히 일자리 찾아서 가야죠. 비아르 같은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정치적인 공격이라거나 일상에서의 차별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하라시트라는 딱 뭐 남인도다 자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선을 좀 다르게 그리면 남인도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거기 있는 시브세나라는 정치 단체가 이주 노동자들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브세나라는 거는 쉬바 세나를 이제 현대어로 한 건데요. 네. 쉬바 신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힌두 극단주의자들 중에 행동대장, 무력을 사용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약간 정치화되면서 각 지역에 이제 의회에 진출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의 정점이 지금 현재 추정은요. 네. 남인도는 2020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이미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북부는 2040년입니다. 그래서 남인도는 여성 노동 참여가 훨씬 많죠. 아니 사회가 발전을 했는데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성을 모빌라이즈 해야죠. 그러면 여자들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차별. 줄어들고. 그렇죠. 하기 어렵죠. 네네네. 같이 월급 받고 직장에 가도 여자들이 같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는 확정된 미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관계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하고 또 관계 있냐면 지금 현재는 제 15대 그 파이낸스 커미션이 구성이 돼 있어요. 파이낸스 커미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어떻게 해서 각 주별로 뭐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큰 틀을 짤 건지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예, 그림 예. 그리는. 예. 네. 근데 14대 위원회에서요. 네. 재밌는 결정을 했어요. 네. 2011년의 센서스 자료, 인구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서 네. 71년 자료를 함께 썼습니다. 네? 71년 건 옛날 거잖아요. 1971년? 예. 이걸 왜 써요? 그걸 왜 써요? 딱 이거죠. 출산 통제를 잘하는 주가 훌륭한 주다라고 국가에서 정해놓고 그때만 해도 인구 줄이자가 이제 뭐 국가의 그렇겠죠. 정책이니까 출산 통제를 잘하는 주에는 교부금을 덜 주잖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2011년 거만 쓰지 말고 71년 것도 보면서 우리가 재정 상황을 좀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15대에 와서 뭐라 그랬냐면 2011년 거 센서스 자료를 쓰겠다는 거예요. 71년 거 안 보고. 그러면 남부 주들은 어떻게 돼요? 열 받겠는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교부금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좀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런 갈등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고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더라도 남부가 무장투쟁하고 독립운동하고 하지는 않을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데이터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자, 각 주별로 가지고 있는 그 NSDP 수치입니다. 네. 마하라슈트라가 제일 크죠. 그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그냥 본다면 네네네네. 북쪽에 있는 마하라슈트라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남부에 있는 타밀나두가 오고 우타르프라데시가 오죠. 네. 인구 규모로는 최대 주입니다. 우타르프라데시. 그러고 나서 남인도의 까르나타카가 오고 북쪽에 있다고 봐야 될 구자랏, 웨스트 벵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경제력이 아니라 주 전체 경제력으로 본다면 북부가 그렇게까지 밀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자, 각 주별로 1인당 그 소득액을 적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위쪽에 깨랄라가 지금 몇 등으로 있나요? 7등으로 올라가 있죠. 네. 그 밑에 까르나타카, 타밀나두, 텔랑가나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안드라프라데시까지 이게 이제 남부 주들이란 말입니다. 네네. 근데 뭐 히마찰프라데시나 이런 데는 아주 규모가 작아요. 그 히말라야 쪽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다룰 게 아닌데 잘 보시면 야 1인당 소득을 따져도 델리가 제일 높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남쪽이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델리는 수도니까 별도의 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규모가 아니 서울시 경제력이 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또 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도 1인당 돈으로 다 예, 나누게 예, 예, 되니까 여러 가지. 평균으로 보면 그다음에 고아는 제가 말씀드린 남쪽에 있는 포르투갈령이었던 아주 작은 것이고 뭐 시킴 이런 데도 아주 작거든요 규모가.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는 아니다. 네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데이터를 갖고 북인도 사람들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래? 1인당 봐 1인당. 뭐 북인도가 뭐 그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네네. 그리고 북인도 사람들이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다음 자료를 마지막 그림으로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니 계수는 다 아시죠? 네네. 지니 계수가 높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디가 제일 높나요? 깨랄라 남부잖아요. 까르나타카 남부잖아요. 그래요? 타밀나두 남부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니 계수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부가 뭐 그렇게 잘 살아? 여기도 그러면 그렇게 잘 사는 데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어떤 통계 자료의 어떤 정확성을 다시 이제 또 따지고 복잡한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북인도 입장에서 남인도의 경제적 우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도 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 다시 한번 그 비판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 통계 수치의 뭐 의미를 따져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언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부유한 남부, 가난한 북부 이 구도하에서 모든 걸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 진위 개수가 그 불평등 정도를 좀 나타내는 그런 아마 지수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걸 보면 깨랄라나 하여튼 남부주들이 조금 빈부격차도 좀 아마 있고 이런 걸로 예. 판단이 좀 되네요.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남북이 인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오늘 예. 좀 보여주셨는데 여러 면에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우리도 뭐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좀 있지 뭐 요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예, 네, 예. 굉장히, 아니 네. 아직 뭐 물론 예전에 한국도 그렇게 지역 기반 정치를 하게 되면서 뭐 삼국시대 마냥 뭐 이렇게 선가르기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문화적으로 언어가 다르다든지 실체적인 역사가 다른 단위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인도의 경우는 분명히 언어나 역사적인 경험이 아예 다른 단위들이 서로 갈등 구조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관한 어떤 판단을 하시던 간에 그리고 네. 뭐 인도에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도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남과 북은 구별을 하시고요. 인도의 주된 언론에 등장하는 건 모두 북인도입니다. 남인도는 왜냐 지역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주요 언론에 반영되는 어떤 식의 그 스피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인도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나중에 입지 선정을 하실 때는 네. 혹시라도 그때는 분명히 어느 주로 갈지 잘 생각하셔야죠. 남인도로 갈 거냐, 북인도로 갈 거냐. 북쪽에는 좀 아주 뭐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저렴한 인력들이 좀 많이 있고 예. 남쪽에는 좀 더 고학력 혹은 뭐 훈련된 예. 인력들이 좀 더 많이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성은 남인도가 좀 더 높고 이미 상당한 정도의 개발 과정을 좀 겪었던. 치안 같은 것도 남쪽이 낫고요. 예. 네. 지내기도 기후 면에서도 남쪽이 낫다고. 남쪽은 그러고요. 많이 덥지 않아요? 근데 이겁니다. 적당히 더운 것이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버리면 편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도가 높은 남쪽인데 벵갈루루나, 약간 좀 해발고도 예, 있는 높은 그런 지역으로 가면은 선선하게. 예, 그리고 뭐냐면 거의 그 뭐라 그래요? 플럭추에이션 그 온도가 왔다 갔다 별로 안 하고. 변화가 덜하니까 안정적이게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지내는 환경이 좋은 것은 대부분 남쪽이고 한국 분들이 남인도 음식에 조금 더 편안해 하시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기름이 좀 덜 들어가고 뭐 이런 면에서 예. 네, 남인도 한번. 남인도 간다면 어느 도시 처음 인도 간 사람이라면 남인도의 어느 도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문화적으로는 이제 고아 같은 곳은 한번 가보시라고. 물론 뭐 첸나이나 벵갈루루나 이런 산업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캐톨릭 유적이 가득 있고 대성당이 있는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제주도처럼 생각하는 곳이 고아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안에서 해변에서 그 여유롭게 그 휴가를 즐기는 지역 고아. 고아. 저는
저는 사실 고아 놀러를 못 가봤습니다. 인도를 갈 때 놀러 간 적이 네. 없어서. 근데 저도 고아는 한번 가서 놀러 가고 보고 싶은. 싶습니다. 야, 요건 진짜 끝으로 하나만 좀 궁금한 예. 건데 그 따밀 얘기가 나와서 따밀에 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따밀어랑 한국어랑 똑같은 게 너무 많다. 예,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저 한 뿌리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예, 우연의 일치겠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 연구하셨던 분들 중에 예. 영어하고 한국어가 일치하는 거 수천 개씩 뽑아서 거의 단행본 자료처럼 만들어 놓은 영어랑 리스트도 한국어요? 예,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어디든 찾으면 다 겹치는 건 있습니다. 인간이 입으로 구현을 해서 만들 수 그래요?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구별 가능한 아. 그 화소의 수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고 아. 그 제한 안에서 컴바인을 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어처구니 없이 하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취미로 역사하신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대부분 또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 뭐 이스탄불까지 고구려가 가 있었는데 예. 원래 인도가 한국 땅이었다 뭐 이런 예. 이야기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면 저한테도 가끔 이제 이메일이 날아오고 하는데요. 예. 제가 따밀 출신인데 당신 학교에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네. 따밀어와 한국어가 똑같은 뿌리라는 걸 증명하는 논문을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메일이 저한테 날아옵니다. 네. 뭐 물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해 주시고. 예 답을 쓰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물리면 아. 그런 걸 부풀리는 게 뭔가 자기한테 네.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네, 가속도를 받죠. 아,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콘텐츠가. 아마 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우리 강성현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재밌는, 오늘은 이제 남과 북의 인도가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도 혹은 뭐 남아시아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계속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성현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용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남아시아, 특히 인도 위주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실 우리 강성용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늘 부러워하는 수염을 오늘도 멋지게 길러주신 우리 강성용 교수님. 우리 교수님은 인도 분들하고 인도 말로 힌두어라고 그러나요? 대화를 하세요. 저는 그 힌디어를 그러니까 전공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현대어를 전공을 한 건 아니니까 네. 아주 뭐랄까요 조금 생활 서바이벌 힌디 생존 힌디 정도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뭐 현지에 가면 네. 그냥 뭐 꾸치꾸치 힌디 볼따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아주 조금 힌디해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냥 시골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네, 네, 훌륭한 네. 외국인이군 그러고 잘해줍니다. 힌디어는 배우기 어려운, 왜 이렇게 언어별로 이렇게 레벨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언어는 배우기 어렵다, 뭐 사우디 예. 뭐 이쪽 어렵다 이런 얘기들 예. 많이 하는데 예, 힌디어도 좀 어려운 편입니까, 배우기가? 동남아시아 언어들에 비해서는 훨씬 시간이 많이 들고요. 시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반기에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네. 데바나가리 문자를 익히는 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인도 문자를 처음 배워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고전어를 하는 상스크리트한 고전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현대 이태리어나 그리스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전 그리스나 고전 라틴어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대답하듯이 예. 예, 고전어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인도 여행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이 영어로 대화는 좀 됩니까, 거기는? 예, 굉장히 오지에 가지 않는 한 영어로 웬만한 대화는 그렇습니까? 다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네네. 제가 영어로 뭘 물어보면
이제 버스 기사님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튀어나옵니다. 아. 그래서 영어로 이제 외국인과 대화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시내버스 안에서. 예.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나서서 해주시는 편이군요. 인도는. 그렇죠. 우리 이제 예. 그냥 뭐 다른 사람 일이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상관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는 이제 나서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길 네. 물어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든 뭐래도 해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을 서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10명에게 물어보면 각자 다른 방향을 막 이야기하는데 네. 그 중에 한 5명은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라거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굉장히 다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맨 끝에 꼭 저는 힌디어로 물어봅니다. 거기 알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얼굴 표정이 딱 바뀝니다. 아 우리랑은 좀 우리는 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잘 그냥 대충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상대방을 좀 모욕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군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죠. 네네네. 자 인도 오늘도 이제 인도의 아주 재밌는 얘기들 좀 들려주실 텐데 특히 인도는 이제 중국이랑 별로 사이가 좀 안 좋은 건 많이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중국과 그래도 많이 좀 부딪힐 만한 인도 동북 쪽은 계속해서 뭐 국경 분쟁 같은 것도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리적 충돌로도 계속 좀 벌어집니까? 예, 그게 이제 2022년 12월에 그 아루나찰 프라데시 타왕 지역에서 중국군하고 인도군이 또 다시 몸싸움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지도를 보시면 네.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이 서부 지역이 있고요. 북서부 지역이 있고 이쪽은 파키스탄, 중국 다 얽혀 있는 지역이고 네. 동북부 지역이 있죠. 그렇죠. 이번에 충돌이 일어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 지금 여기 타왕이라는 곳인데 이 서북부 지역과 동북부 지역은 맥락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동북부 지역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북부는 뭐 파키스탄 뭐 이런 데랑 이제 접경 지역이고, 예, 예, 오른쪽이 이제 중국이랑 좀 이렇게 인도. 예, 부딪히는 지역. 예. 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네팔이 있고 네. 길쭉하게 그 옆으로 부탄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탄 옆으로 있는 이 지역에서도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좁은 그 지역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이 지점에서 12월 달에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부탄의 약간 오른쪽에.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양쯔 고원에 있는 타왕이라는 곳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충격을 주었던 거는 2020년에 갈완 계곡에서 네. 몸싸움을 했는데 그때 인도군이 20명이 죽었고요. 중국군은 몇 명 죽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소 4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뉴스는 크게 났던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그 몽둥이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서로 가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이 때려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무슨 군인들이 때려서. 그러니까요.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게 2020년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96년에 네. 중국하고 인도가 합의를 합니다. 뭐냐면 국경 지역에서 총과 포, 그러니까 화약류를 쓰지 않기로 합니다. 총포 사용을 금지하기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왜냐? 네. 총포 사용을 시작하면 전쟁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됩니다. 총을 쏘다가 안 되면 포를 쏘겠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무장 헬기가 뜨고 그다음 전투기가 뜨고 미사일 나면 날아가고. 그러면 미사일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미사일이 양쪽 다 핵미사일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21년에도 시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서로 상대방이 총을 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잠잠해진 적이 없고요. 네. 계속 분쟁이 있는 겁니다.
항상. 근데 최근에는 22년 12월에 네. 이 다시 한번 이 타왕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맥락을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네. 이쪽에 있는 국경선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질 통제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국경이 합의가 안 되니까 실질 통제선이죠. 서로 여전히 국경 합의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실질 통제선을 역사적으로 만든 것은 네. 이 서부 지역은 존슨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1865년에 그어진 거고 동부 지역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쪽 지역의 라인은 네. 그 맥마헌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맥- 이름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맥마헌이라는 사람이 그 식민 시절에 영국의 포린 시크레터리를 했던 사람인데 네. 1914년에 티벳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심라 합의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그 지도 위에 아주 붉은색의 굵은 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네. 그 줄이 이제 지금의 실질 통제선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연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굵은 걸로 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에서는 그냥 선하지만 막상 그 현장 가면 엄청 넓군요, 여기가. 그렇죠. 아하. 그다음 또 하나. 여기 이 사람이 그을 때 바보가 아니니까 네. 원칙을 정했어요. 뭐냐면 가장 높은 위치의 땅을 연결해서 긋겠다. 그러면 산 중에서도 봉우리하고 능선을 중심으로 하니까 네네네. 물리적으로 구분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만 연결이 돼 있으면 좋겠죠. 네.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중간에 강하고 호수가 끼어요. 그러면 강 호수는 이 편이에요, 저 편이에요, 강 가운데예요. 그 다음에 강이나 호수의 유역이 바뀌면 또 하나 빙산이 같이 끼어 있는데요. 빙산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밀리거나 눈이 녹거나 네네네. 아니면 지진이 나서 지각 변동이 생기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거기 같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감당할 만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부 라인으로 돌아가면 네. 자 여기 부탄이 있고 여기에 타왕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가 바로 이번에 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타왕. 그런데 이게 왜 굉장히 민감해지냐면 지금 중국이 티벳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 그러냐면 티벳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티벳을 침략해서 강제로.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전 세계 이제 불교도들이 대부분 또 달라이라마를 지지를 하고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여론이 많고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래부터 중국 영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 타왕이나 이쪽 지역 자체가 역사적으로 티벳의 일부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있는 양제 고원 자체를 네. 인도가 점령을 한 것은 1986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령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로 티벳의 일부이고 만약에 티벳이 중국의 일부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영토를 인도가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다. 네. 돌려달라. 이게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뭐겠습니까? 당연히 대만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네. 영토를 수복하겠다. 근데 하여튼 지역 자체가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 봐서 그렇겠습니다만 되게 뭐 작은 데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되게 중요한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 질문이 항상 있게 되는데요. 아니 산꼭대기에 눈 내린 곳에 사람 살기도 힘든 곳에 그럴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싸우고 뭐 아니 여기 무슨 천연가스 나나요? 무슨 원유가 나옵니까? 뭐 리튬 광산이 있어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타왕 지역을 네. 지금 이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 밑에 보시면 등고선을 대략 보실 수 있는데 이 지역을 보시면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높은데 고원지대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면 네. 이 남쪽 계곡으로 내려오는 루트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다른 루트들까지도 쉽게 그 관찰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 또 하나 중국에서 오기가 훨씬 더 쉬운 지역이라는 거죠. 인도 쪽에서 들어가서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쪽이 인도 쪽이 훨씬 더 급경사라 그런가요? 예, 산악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네, 네. 겨울이 되면 단절이 돼서 교통이 아예 마비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도에서 볼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 그 국경 분쟁 상황에서 네. 인도가 지금 시료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을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지역인데 여기서 충돌이 또 일어난 겁니다. 중국은 이 근처에다 계속 도로를 깔고 그러니까 인프라 네. 그다음에 공항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정착촌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는 여기 보시면 그림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양재 고원에 있는 그 사원입니다. 아, 야, 이쁘다. 예. 티베트 불교 사원인데요. 라사의 포달라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 사원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타왕 사원입니다. 아, 이게 전체가 동네 같은 게 다 사원이에요, 아니면? 예, 저게 사원 컴플렉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사원을 1680년부터 1681년 사이에 지었는데요. 네. 이게 5대 달라이 라마가 원해서 지은 겁니다. 그 말은 이 지붕 한번 보시죠. 노란색이죠. 예. 이게 겔룩바의 상징입니다. 갤룩바? 예, 겔룩바라는 건 뭐냐면 티벳에 여러 종파가 있어요. 예, 뭐 예. 까르마빠, 겔룩바, 닉마빠 뭐 이런 그 겔룩바는 노란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겔룩바인데 여러분들 겔룩이라는 거는 잘 모르실 텐데 네네. 달라이 라마가 바로 겔룩바 소속입니다. 아, 그리고 꽤 저 메인스트림이군요, 여기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 라마가 네. 티벳 전체의 정치적 실권까지 장악하는 상황이 오고 나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겔룩바 내부 일에 실제로 개입을 잘 하지는 않고요. 겔룩바 내 원로 회의가 이제 현실적인 그 의사 결정은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도 속해 있는 겔룩바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이곳이고요. 예, 여기가 실제로 6대 달라이 라마의 고향입니다. 아, 6대 달라이라마. 예, 아, 여기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달라이 라마 차기 달라이 라마 선출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가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이래서 논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전형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14대 달라이 라마가 돌아가시고 15대 달라이 라마가 만약에 이 타왕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15대 달라이 라마를 내세우겠죠. 지금이 14대 현재 예. 현존하는 예. 달라이라마가 예. 아, 근데 다음 달라이라마가 만약에 중국 땅에서 태어나느냐 예, 인도 땅에서 태어나는 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는 인물인데다가 네. 겔룩바 전통 안에서 만약에 달라이라마 후계자를 구하는 경우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산악 지역이라서 네. 이 지역이 실제로 그렇게 통제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대 달라이라마가 중국 지금 관할 지역에서 태어나더라도 네. 이쪽으로 피신을 시켜서 이 사람이 15대 달라이라마다라고 인정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네. 중국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상황이 이미 벌어진 겁니다. 한번 언제 14대 달라이라마가 바로 이 지역을 통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냐면 인도가 뒤에서 추동지를 해서 달라이라마를 빼돌렸고 그걸 카드로 쥐고서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 길었고요. 인도 입장에서는 그걸 계획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달라이라마가 망명을 해오는 상황에서 이거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웠던 맥락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확률은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여기 근무하는 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 근무하는 군인들은 인도 군인인 거예요? 예, 아, 매달 두세 차례씩 그렇게 충돌을 한다. 몸싸움을 한다. 네. 일반적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마 인도 군인들이 먼저 도발할 필요야 뭐 지키고 있는 입장이니까 없을 것 같고 아마 중국 쪽에서 도발을 좀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아닌가요? 그렇지도 않나? 그게 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방 언론의 보도를 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호수 주변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호수 건너편에 정착촌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수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이제 대치하는 상황인가요? 예. 그러면 자 호수 가운데가 라인인지 아니면 호수까지는 인도 땅인지 중국 땅인지 서로 주장이 다를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호수에 접해서 도로를 깐다거나 아니면 정착존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너무 부담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2017년에 도클람 고원에서 73일간 양쪽 군인들이 대치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이 도로를 건설하는 걸 인도 군이 들어가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영토에 우리가 도로를 까는데 왜 침범을 해서 그래? 이러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은 인도 영토는 아니고 부탄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이었고요. 부탄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인도에 위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탄을 대신해서 인도 군인들이 가서 부탄의 주장을 관철시킨 건데 대치 상황이 하도 길어지니까 나중에 양쪽이 그냥 풀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방어를 하는지 이야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지역이 그다지 간단하지 않은 게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실제로 인도하고 중국이 62년에 전쟁을 할 때도 네네네. 서쪽하고 동북 쪽에서 양쪽에서 치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전에 인도는 전쟁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북 쪽에 있는 이쪽을 중국에게 달라. 그러면 서북 쪽에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인도에게 줄 테다. 딜을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니 서북 쪽을 떼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지역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 보시면 이 앞쪽으로 브라흐마푸트라라는 강이 지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푸드라. 예, 브라흐마푸트라 강. 네. 이 강이 여기서 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댐을 지어서 여러 뭐 수력 발전을 하고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데 낙차가 네, 크니까요. 네. 인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하고 문제 있었을 때 맨날 했던 이야기처럼 그 댐을 폭파시켜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평화의 댐? 예. 그런 식의 물론 그 당시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죠. 예. 어쨌거나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자원을 두고 국제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동남아시아까지 다. 뭐 그렇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계적인 큰 강, 아시아에 있는 큰 강들이 어디서 발원하냐면 바로 이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 여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이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타왕이고 여기 부탄이 있고 네팔이 있는데 인도 국토가 이 아주 얇은 연결선으로 연결이 돼 있죠. 거의 끊어진 것 같은.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을 끊어버리면 이 동북부 지역의 인도 국토는 본토와 단절이 된다는 거죠. 섬처럼 되는 거죠. 예, 여기를 실리구리라는 그 지명을 따서 실리구리 회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도 사람들은 이걸 닭목이라고 부릅니다. 치킨 스낵. 네, 네. 그래서 이 그 폭이 몇십 킬로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좁은 곳인데요. 아주 좁은 곳에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라는 게 20에서 22km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그 예민한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인도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고 편하게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방글라데시가 이 양쪽 인도 국토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름이 잘려 있는데요. 미얀마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미얀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뭐라 그랬냐면 재밌는 게 12월 달에 충돌이 있자마자 한 주일 뒤에 AAP라는 정당이 있어요. 네. 암 아드미 파티라는 평민당이라고 이제 번역할 만한 그 당인데요. 그 델리에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 서울특별시처럼 네. 델리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중국하고 무역을 아예 단절해야지 뭐 하고 있느냐 이러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중국산 물품은 다 인도에서 생산되니까 네. 교역을 단절하면 중국한테 우리가 한 수 가르쳐 주는 거다. 그 모디 총리 너무 비겁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굉장히 냅니다. 정치권에서. 근데 인도에서 중국 수출해서 중국에서 다시 또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네. 인도 상품으로 인도에서 제작한 중국산 휴대폰이 많다는 뜻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기를 만들더라도 인도에서 제작을 하면 메이드 인 인디아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당연히 상품 자체는 삼성 휴대폰이 네네.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아예 단절을 해버리면 우리를 건드렸을 때 중국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일자리 창출까지 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의 그 언급을 많이 날립니다. 이 사람이 시민운동가 출신이긴 한데요. 전형적인 파퓰리스트 정치인입니다. 그런 거 같네요. 예, 네. 근데 이 파퓰리스트를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지금 현재 집권당 BJP도 그 라인을 따르고 있거든요. 네. 파퓰리즘.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부딪히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2020년에 갈완에서 수십 명이 죽는 무장 충돌이 있었고요. 네. 자, 22년에 지금 타왕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인도가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오. 그 다음에
자, 가로안과 타왕 충돌 사이에서 인도 대중국 수출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아, 인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이렇게 줄어들었고. 예. 그러면 무역 적자는 항상 뭐 인도에게 짐이 되고 있죠. 뭐 그 누가 상황을 맡겠네요. 보시면 자, 갈완 사태 이후에 타왕까지 올 때 대중국 무역 적자가 2.5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중국하고 교역을 끊으면 인도가 행복할 것이냐? 이건 마치 한국이 일본하고 오랫동안 무역 적자를 겪으면서 했던 뭐 고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끊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 인도의 산업들이 다 정지될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주도로 만들어낸 AADB인가 그거? 예. AIIB인가? 그렇죠. 뭐. AIIB인데 예. 그 최대 수혜국이 제일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인도가.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가 합동 군사훈련도 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 인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해요? 예, 하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데도. 예, 그렇죠. 아, 이거는 이 일이고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군사 교류 차원에서도 아니 독도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네. 그 해양 경찰들끼리는 서로 그 행사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이제 어로권이 정해져 있는 영역을 넘어선 배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해양 경찰들끼리는 서로 잘 이야기를 해서 협조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교류 자체를 막는 것은 그냥 멍청한 짓이죠. 뭐 그렇긴 하죠. 네.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론입니다만 잃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쪽이 실질적인 무력 충돌 상황으로 갔을 때는 네.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요.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 정치적인 수사, 뭐 표현 이런 걸로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전형적으로 2014년 선거 과정에서 모디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자기 가슴 둘레가 56인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푸틴 대통령이 그 우통 벗고 뭐 곰하고 뭐 싸웠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사진들 자꾸 내보내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강한 지도자니까 네. 중국이 감히 넘보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도 사람들의 70%는 인도가 중국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으로 하면 중국이 훨씬 우위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군사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조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군사 무기를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또 확인이 된 겁니다만 중요한 거는 보급이죠. 그렇죠. 물류, 네. 보급. 그런 면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산악 지역까지 어느 쪽이 잘 갖추고 있느냐? 당연히 중국이 훨씬 더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가 그 한계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정말 실리 외교를 계속 해가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걸끄러워지는 게 여러모로 잃을 게 많으니까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인도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 비중이 1%였다가 지금은 20%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주 싫어하는 나라 이란하고도 그 같이 협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뭐 미얀마하고도 여러 가지를 하고요. 심지어는 커트 캠벨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쿼드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뭔가 그 군사 협력까지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도가 통 미적거리는 바람에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인도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인 수사로 넘어가고 있지만 외교 노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네. 뭐냐면 야 그러면 인도 군대가 실제로 전쟁을 할 능력이 있냐? 그리고 현대전에 적응이 되어 있냐? 그 인도의 방산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그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처구니 없는 비극의 연속입니다. 그냥. 인도 이제 오토바이 부대 유명하잖아요. 예. 오토바이 타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런 겁니다. 고산 지역에 가면 네. 웬만한 모터들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오토바이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산 지역에 가서 산소가 부족하면 네. 사실은 뭐냐면 오토바이 같은 엔진들이 작동이 되느냐? 고산이 많이 심해지면요. 네. 심지어는 일반적인 보통 헬리콥터도 접근을 못합니다. 아주 심한 곳은 특수 헬리콥터가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고산 전용 경전차가 필요합니다. 경전차. 예. 그러니까 중장갑 전차가 아니라 경전차인데 네. 터보 엔진이 붙어 있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엔진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기술들, 뭐 무기들 이런 거는 사실은 인도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일부 한국 방산업계의 고객이 되고 하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의외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쪽 동북 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일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본? 예, 갑자기 일본은 왜 등장해요? 그렇죠. 뜬금없이. 이게 뜬금없죠.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리구리 회랑을 지나서 이 동북부 지역이라는 게 인도가 감당하기 참 쉽지 않은데 여기 인프라가 있지 않으면 중국과 대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일본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쪽 지역 그 인프라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와하티의 그 수자원 공급 사업, 네. 아니면 구와하티의 그 하수도 사업, 그 다음에 그 아산 메갈라야에 있는 그 도로 연결 지원 사업, 메갈라야에 있는 그 수력 발전소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트리푸라에 있는 그 저수지 조성 사업, 그 다음에 나갈랜드에 있는 산림 관리 사업, 마니푸르에 있는 초등학교 건설 사업부터 시작해서요 엄청난 사업들을 현장에서 일본이 지원해서 진행합니다. 현재? 예, 일부는 완료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일본 국제협력기구인데요. 네. 여기가 20만 6천 달러 차관을 지원해서 그 두부리하고 풀바리 사이를 잇는 교량을 지금 짓고 있어요. 네. 26년하고 27년 사이에 완공 예정인데 19km 교량입니다. 이게 이걸 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인도 최대 길이 다리라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2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뭄바이에 그 트랜스 하버 링크라는 다리가 생기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브라흐마푸트라 강 보셨죠? 네. 그 브라흐마푸트라 강 위로 다리를 놓는 것도 일본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냥 정답은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의 답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랄까요 구체성이 떨어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훨씬 큰 그림에서 일본은 이미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본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는 인도 독립운동 그러면 간디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팡이 들고 우리 소금 캐러 갈 거야 뭐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거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한번 우리 일제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에서 자 민족 문화 보존, 한글 운동 이런 것만 했나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서 폭탄도 까고 무력으로도 해야죠. 무력으로도 했죠. 그럼 인도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금 캐러 다니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우리 총 들고 싸워야 된다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뭐,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요즘 못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미지가 강해진 거예요. 즉 내셔널 콩그레스에서 콩그레스 안에서 간디 같은 온건파가 강경파를 완전히 눌러버린 겁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온건파가 강경파를 누르는 상황이 훨씬 좋죠. 강경파들 총 들고 싸우자는 입장에서 볼 때 온건파들은 너무 비겁한 거예요. 왜? 보세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인도 젊은이들한테 야 영국을 위해 나가서 싸워 이러고서 그 용병으로 파병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식민 지배자들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그 강경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가만두기 힘든데.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수바시 찬드라 보스라는 인물입니다. 슈바시 찬드라 보스. 예, 그래서 벵갈 지역 네. 그리고 인도에 가면 아직도 수바시 찬드라 보스를 정말 근현대의 걸출한 인물로 생각하는 인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수바시 찬드라 보스가 1942년 9월 1일에 공식적으로 인디언 내셔널 아미라는 것을 이제 그 세워서 초창기에 인디언 내셔널 아미를 세운 것은 보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북부 지역하고 미얀마에서 싸우는데요. 네.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인도 그 국민군 이 인디언 내셔널 아미가 바로 일본 군 예하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일본군 아대에서 예. 그때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연결선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과 영국이 부딪히니까 EEJ 영국을 몰아내자면 일본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본 쪽에 붙어서 싸우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수바시 찬드라 보스가 국내에서도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실제로 콩그레스 안에서 간디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들이 네. 투표에서 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저 수세에 몰린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보스가 나중에 일본 그리고 심지어는 히틀러한테까지 가서 이제 왜냐하면 영국을 물리친다라는 그 아이디어 하나로 네, 네.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지금은 이 사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마치 좀 수치스러운 일처럼 만들어진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도 크게 가르치지를 않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네. 이 커넥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도 동북부와 미얀마 지역에서 네. 인도 사람들이 자진해서 우리는 일본 군 예하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일본 입장이 어땠을까요? 뭐 일본은야 해피했겠죠. 예.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일부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큰 틀에서 보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켜서 정치 이론으로 언급을 처음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아는 방식의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좀 구체화시키고 밀어붙인 것은 일본 쪽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본 입장에서 중국을 막을 때 말입니다. 네. 여기 이 위치를 보시면 미얀마로 들어가는 그렇죠? 동남아시아로 들어가는 중요한 요충지이고 방글라데시가 있고 부탄, 네팔이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네. 여기에서 일본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 봉쇄의 역할을 일본이 해내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주들이 여기 나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외인데요. 일본은 우리와 다른 방식의 구체성을 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대부분 산악 지역입니다. 네. 산악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그 고립돼서 살아요. 네. 다른 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뭐냐면 Protected Area Permit이라거나 뭐 Restricted Area Permit이라거나 이래가지고요. 이 지역에 들어오려면 인도 중앙 정부에서 허가받는 거 말고 우리한테 허가를 따로 받아. 따로 돈을 내. 따로 비자 받아. 뭐 이런 걸 자꾸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일본인들이 일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벵골만에서 올라오는 증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산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차 산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르질링 같은 데가. 다슬링?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실제로 인프라 공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산사태도 많고요. 고산지대 위험성이 항상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또 이제 어렵게 하는 거는 현지 정치 판도 네.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까지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IRIS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동북 인도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 일본 유학을 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학생들이 원하면 일본에 보내서 학교 공부도 할 수 있다고요? 예, 장학금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냥 손만 들면 보내주는 건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예. 시험 치고 뭐 하겠지만요. 네.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재밌는 게 그 벚꽃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벚꽃 축제? 예, 일본식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일본의 문화적 주도권도 분명히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얀마하고 방글라데시에는 뭐 안 합니까? 그러면 방글라데시하고 미얀마에 일본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수도 다카의 첫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카 그러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이 뒤엉켜서 앞으로 네. 못 나가는 거기에 지하철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일본 기술로? 예, 일본어 지원으로. 그래서 이 차관을 일본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 일본이 하고 있는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정치적 포석 이런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는 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타왕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입니다.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에는 일본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
좀 갈등의 그 무력 충돌의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루나찰 프라데시에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아래 있는 다른 지역에 네. 아까 말씀드린 구아하티부터 시작해서 나갈랜드, 마니푸르 이 모든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재미있는 정치적인 구도가 네. 인도 동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인도 동북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미 조용히 벌써 이제 했다. 여러 해 동안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인도는 굉장히 이제 좀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예.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그런 동네일 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중국이랑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총 쏘고 뭐 이런 부딪힘은 없긴 합니다만 이런 뭐 작은 몸싸움들도 얼마든지 또 크게 번지자면 번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좀 저희가 잘 유의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인도가 영유권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곳에 대해서 주로 그 대만 문제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도 이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그 노선을 정하고 반응을 할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 오늘은 이제 동북 쪽에 그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있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놀랍게도 거기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돈과 또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벌써 꽤 많은 세력을 좀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좀 인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왜냐하면 이제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놓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서영 교수님과 함께 인도 동북 쪽 정세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남아시아 얘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서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